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죠. 주제를 알아라. 이런 의미로 꽤나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이곤 합니다. 하지만 제게 이 속담은 오히려 제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주변엔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어른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이혼을 하셨는데 제대로 된 설명은 듣지 못했지만 아마 어머니의 바람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 후에 바로 집을 나가서 연락도 닿지 않았고 저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죠. 남편 없이 어린 자식을 홀로 키워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된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중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수십 명의 새아빠를 만났으니까요. 정말 저희 어머니는 재주라고 생각해야 할지 계절이 바뀌기도 전에 만나는 남자가 다 바뀌었습니다. 하루는 모임에서 만난 음식점을 한다는 아저씨, 그리고 며칠 뒤에는 동창회에서 만났다는 아저씨, 또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일하다가 만났다고 하는 아저씨가 제게 새아빠라면서 용돈을 지어주고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딸 앞에서 본인의 남성 편력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고 오히려 학교 끝나고 집에 온 저에게 오늘 집에 손님이 오기로 했으니 어디 나갔다 오라고 종종 손에 1,000원짜리 지폐를 몇 장 쥐어주고 저를 내쫓아냈죠. 남자를 건전지 바꾸듯 바꾸는 어머니와 또 가볍게 저희 어머니를 만나면서 부모님 관심을 못 받는 불쌍한 어린아이에게 새아빠 운운하면서 농담이나 하고 담배 심부름이나 시키는 수많은 아저씨들. 철들기 전에 만났던 어른들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 뿐이니 제게 있어서 어른들은 기댈 수도 나를 책임져 줄 수도 도움 줄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늘 나를 돌봐줄 사람 필요 없다고 저 자신을 위로했지만 늘 제 마음 한켠에는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는 어른이란 존재를 갈망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제 목표는 단 하나, 어머니의 집에서 독립하는 길이었어요. 저를 그저 짐 취급하는 어머니도 또 본인들이 만나는 여자에 혹 취급하는 아저씨들도 더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자마자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기숙사가 딸린 공장에 취직을 했네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한 방을 쓰는 기숙사에서 저는 그나마 이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선 나를 언젠가 떼어내야 하는 성가신 짐짝 취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공장 기숙사는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식을 얻은 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기숙사를 떠나 집으로 떠나는 다른 직원들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쓸쓸해진 것도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누군가에게 알릴 필요도 없이 공장으로 들어온 저는 제대로 된 인간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나마 고등학교 동창이 몇 명, 그것도 딱히 명절에 찾아가서 만날 정도로 깊은 사이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명절에 어머니 집으로 가면 어머니는 그저 제가 그동안 공장에서 피땀 흘려 번 돈에만 관심이 있을 테니까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직원들이 떠난 기숙사에서 혼자 라면 먹고 진짜 손바닥만한 TV를 보거나 같은 동기가 빌려준 잡지나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저의 명절이었죠. 그러다가 제게도 쉬는 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하고 나서 거의 5년 동안 제대로 나가서 놀지도 않고 쉬는 날마다 기숙사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게 영 신경이 쓰였는지 같은 또래였던 동기가 제게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당연히 남자였고요. 근데 제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여자와 남자의 연애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지독한 남성 편력으로 먼저 접한 제게 누군가를 만나 연애를 하는 거 조금 거북했습니다. 굳이 그래야 하나 싶었고요. 근데 동기는 제게 그냥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네 편, 네 식구 늘리는 거라고 생각해라. 연애도 잘만 하면 가장 친한 친구가 생기는 거고 네 가족이 생기는 거니. 그 말을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은 저는 소개시켜 주겠다는 동기의 말을 받아들여서 제 생애 최초로 남자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기의 말이 마치 미래를 예견했던 것처럼 제게는 처음으로 제 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바로 지금의 남편이죠. 동기의 동네 친구라는 남편은 처음부터 동기가 열심히 사는 너에게 딱 어울릴 만한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던 남편은 과일 장사, 고깃집 아르바이트, 택배 상하차, 카센터 등등 정말 가리지 않고 이 일 저 일 다 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겪어온 일이 많아서 남편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듣고는 했네요. 막 20살 됐을 때 카센터에서 잡일 돕다가 한 번은 차에 깔렸었어.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망정이지 잘못했으면 진짜 그대로 눈 감을 뻔했다니까. 가끔 성철 씨 얘기 듣다 보면 이렇게 살아있는 게 신기하네. 과일 장사할 때는 하루에 3시간씩 일하면서 버텼다며 주말도 없이. 그때는 어리기도 했으니까 이 몸밖에 내가 굴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아낌없이 썼지. 대학도 안 나와서 내가 뭐가 있었겠어. 그렇다고 형처럼 부모님이 지원해 주던 것도 아닌데. 아, 형은 부모님이 가게 차려줬다고 했었나? 진짜 너무한다. 같은 자식인데 장남이라고. 그래도 나는 형보다 체력도 좋고 힘도 좋고 또 타고난 끈기가 있어서 아마 더 잘 살 거야. 이것도 다 부모님한테 받은 거니까 좋게 좋게 생각해야지. 내가 살면서 봐왔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런가? 뭐, 그러니까 수윤 씨한테 일하다가 죽을 뻔한 얘기도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런데 아무리 힘든 기억이라도 내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 이왕이면 그냥 좋은 기억으로, 그냥 웃고 떠들 만한 기억으로 남기는 게 좋지 않겠어? 여러모로 배울 만한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거의 매일 거르지 않고 제 과거나 살아온 발자취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관적이었는데 남편은 그 기억 모두를 본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있으면 비틀어진 저도 올곧고 속이 밝은 사람이 됐습니다. 유치하긴 해도 딱 맞는 짝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제게 처음으로 안정적이고 사랑받고 있다는 울타리를 만들어준 사람이었죠. 그렇게 만난 지 몇 달 만에 저희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고 거의 1년 정도 됐을 때 속도 위반으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서로가 서로를 결혼 상대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런 임신 소식으로 당황한 건 사실이었어요. 가정을 꾸릴 준비도 안 됐을 뿐더러 그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제가 엄마가 되다니 솔직히 좀 막막하기도 했죠. 과연 어머니에게 사랑도 제대로 된 보살핌도 못 받았던 내가 제대로 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만큼 걱정도 늘어갔습니다. 남편은 그때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히려 부모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아니까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당신이 어렸을 때 받고 싶었던 사랑에 대한 열망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우리 아이에게 주면 될 거야.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나도 당신도 부모 노릇은 살면서 처음이지만 자식이었으니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원했던 걸 우리 아이에게 주자니까. 저희는 임신을 알고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결혼한다고 하자마자 귀찮게 찾아올 필요 없다고 그냥 결혼식만 참석할 테니까 날짜만 달라고 하셨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인 사람입니다. 뭐 결혼한다고 경제적인 지원이나 정신적 지지 따위를 바라지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지만 아예 인사도 귀찮다고 오지 말라니. 그나마 다행인 건 결혼 전 덜컥 임신부터 한 어린 며느리를 시댁에서는 환영을 해주신 거죠.
처음으로 마주한 시부모님 두 분은 마치 아주 극단적으로 상반된 성격의 사람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처음 만나긴 했어도 이제 며느리 되는 제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정하게 존댓말로 말씀하셨어요. 일산에서 일한다고 했지요? 5년 일했으면 정말 오래 일했네. 음식은 입에 맞아요? 내가 식당을 해서 평소 솜씨 좀 발휘했는데 어때요? 네, 다 맛있어요, 아버님. 근데 아버님, 저한테 말 놓으세요. 아유, 처음 보는 날 그럴 수야 있나요? 귀한 손님이니까 귀하게 대해야지. 이제 가족 됐으니까 얼굴 볼 날도 많이 남았고 내가 천천히 놓을 테니 너무 불편해하지 말아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처음으로 본 정말 온화한 어른이셨습니다. 딸버린 제게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시고 세심하게 절 살피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와, 내가 지금까지 봤던 어른들하고는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아버지께서 온화한 부처 같은 분이시라면 시어머님은 아주 거친 입을 가진 분이셨죠. 솜씨는 무슨 놈의 솜씨를 부려? 평소엔 주방 아줌마들이 하는 거 그냥 카운터 앞에서 돈 계산만 하는 인간이 아주 며느리 왔다고 신나서 거짓말이나 씨부리고 그래도 되는 거야? 아유, 조용히 좀 해, 당신. 밥 좀 조용히 먹자. 평소 식당에서는 주방 이모님들이 다 해도 오늘 음식은 정말 내가 다 한 거 맞잖아. 아이고, 그래, 그래. 원래 손 하나 꿈쩍 안 한 인간이 며느리 온다고 오랜만에 주방에 들어가서 지지고 볶고 했지. 야, 소윤아, 오늘 배부르게 많이 먹어둬라. 네 시애비가 차려준 밥상 먹는 거 이게 아마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정말 거침없이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말 되게 거칠게 하신다. 나한테도 저러시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말만 거칠게 하실 뿐이었더라고요. 신혼도 못 보내고 임신부터 해서 어찌야? 그래도 괜히 그것 때문에 주눅 들 것 없다. 나도 딱 너만 할 때 성철이 형 낳았으니까. 어린 나이에 더럽게 고생했지. 저 인간은 애 돌보는 건 죄에다 나한테 맡기고 내가 네 맘 잘안다. 마음 불안하지? 또래는 아직 학교 다닌 애들도 있을 거고 이제 취업이다 뭐다 정신없이 사는데 넌 덜컥 애부터 키우게 돼서 아마 무섭고 뒤숭숭 할 거요. 그래도 걱정 말아라. 다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 시어머니는 혼전 임신을 해서 불안해던 제 마음을 무심하게 녹여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을 만나고 저는 처음으로 기댈 만한 어른을 만난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있으나마나 못한 제게 드디어 팔자에 없던 부모님 같은 분들이 생긴 것 같아서 제 가슴이 부푸는 기분이었죠. 결혼 준비도 순조로웠습니다. 양가의 도움은 못 받았어도 저와 남편이 모았던 돈을 합쳐서 그래도 그럴싸한 결혼식을 올리고 방 하나짜리 신혼집도 얻었어요. 결혼식 후에 제 쪽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그냥 참석만 한 어머니가 홀랑 가져가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결혼식이었죠. 저는 이미 저희 어머니에게 어떠한 실망도 충격도 받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신혼여행 가기도 전에 잘 살아라, 축하한다 소리 하나 없이 축의금 얼마 들어왔냐 묻는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끝까지 똑같네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나마 결혼해서 제 가정이 생기고 시댁이 생기니 그런 어머니에게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생각으로 제 자신을 달랬죠. 제 결혼 생활을 시작한가 동시에 저는 이미 배가 어느 정도 나와서 일하던 공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출산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또 바빠진 거죠. 새로운 동네에서 가까운 산부인과를 찾고 새로운 집에 아기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 동시에 제 몸은 마치 1시간마다 부푸는 것 같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 당시 대형 타이어 매장에서 일하던 남편도 일 끝나면 총알같이 집으로 달려와서 저를 도왔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집의 벽지도 중요하다고 들어서 남편이 직접 도배도 새로 하고 매일 자기 전에 물에 빠진 것 같이 퉁퉁 부은 제 다리를 마사지 해주기도 했죠. 남편처럼 결혼 후에 시아버지께서는 첫인상과 똑같이 저를 정말 살뜰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신혼여행 갔다 온 후에 바로 아이 침대를 사주신 게 바로 시아버지셨고요. 본인이 하는 식당 밑반찬들을 항상 더 챙겨서 저희 집에 따로 보내주셨죠. 근데 딱 한 사람, 저의 결혼 생활 동안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본 모습을 점점 보여줬던 거겠죠.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초반만 해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딸을 낳고 난 후에 종종 찾아와서 처음 아이를 보는 저를 도와주시기도 했고, 아직 몸이 덜 회복된 저 대신 집안일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저처럼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시더니 제 모습이 본인의 예전 모습과 많이 겹쳐 보였나 봅니다. 근데 제 딸이 처음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께서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무수히 자잘한 일이 있긴 했지만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바로 절도 사건이었죠. 딸이 한 2살 정도 됐을까? 이제 딸을 데리고 산책이나 외출을 한창 많이 데리고 다닐 때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집에 있는 제 물건들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도둑이 들거나 한 흔적은 없는데 특정 물건 몇 가지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들이라고 해봤자 외출용 가방이나 옷, 신발이었지만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이나 중요한 자리에 입거나 가지고 나가는 그런 물건들이요. 저도 꾸미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옷이라고 해봤자 그냥 정장 몇 벌이나 남편이 생일이나 기념일에 사주는 비싸지 않은 가방이나 구두 같은 거였죠. 아니, 어느 도둑이 고작 이런 물건들을 인생을 걸고 훔칠까요? 남편은 혹시 제가 버린 것 아니냐고, 아니면 여기 이사 오면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 않냐고 했지만 이 집에 이사 온 지도 몇 년이 흘렀고 또 버릴 정도로 헐거나 오래되지 않은 걸 제가 왜 버렸겠어요? 그런데 제가 집 안에서 감쪽같이 잃어버린 물건을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왜 휴대폰 메신저에 보면 프로필 사진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 메신저를 사용하시는데 하루는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서 생각 없이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시어머니가 제가 잃어버린 그 가방을 들고 큰 나무 앞에서 포즈를 잡고 있는 사진이 뜨더라고요. 처음에는 설마 같은 가방을 사서 겹친 거겠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와 마주쳤을 때 시어머니가 한 귀걸이를 보고 깨달았죠. 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내 물건을 가져갔구나 하고요. 시어머니가 귀에 건 귀걸이는 인터넷에서 수제 액세서리 쇼핑몰을 하는 제 친구가 제게 준 거였거든요. 그런 게 우연하게 겹치기는 쉽지 않잖아요. 또 제가 딸을 낳고 시어머니께서 도와준다고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시어머니에게 제가 넌지시 이거 어디서 났냐라고 물어도 시어머니는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이러시는 겁니다. 이거 동네 아줌마 따라서 시내 나갔다가 노점상에서 샀다. 왜? 예쁘냐? 너도 사다 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 친구가 하는 액세서리 몰에서 받은 거랑 똑같이 생겨서요. 며칠 전에 집에서 없어졌는데 그게 수제라서 같은 모델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요새 하도 똑같이 생긴 물건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왜 하나 유행하면 너도 나도 똑같은 거 만들어서 팔지 않니? 이것도 그런가 보네. 근데 딱 봐도 흔하게 생긴 거잖아. 정말 배우고 싶을 만큼 뻔뻔하고 임기응변에 능하지 않나요? 여기서 제가 더 파고들어봤자 시어머니 성격에 도리어 저에게 언성을 높일 게 뻔해서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거짓말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찾아왔죠. 남편 사촌 동생의 결혼식이었는데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제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자켓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결혼 전에 샀던 자켓인데 엄청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어도 한 20만 원 가까이 했던 저에게는 몇 없는 고급스러운 옷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옷을 집안에서 잃어버리기도 전에 드라이 맡겼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기 위해 식장 안 식당으로 장소를 옮기자 시어머니는 음식을 먹기 위해 겉옷을 벗어 의자에 걸치셨어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고 빠르게 자켓 안에 왼쪽 옆구리를 확인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안쪽 옆구리 세탁 라벨 다들 아시죠? 거기에 제 이름 석자가 호치켓으로 찍혀서 달려 있더라고요. 세탁소 아저씨께서 붙여놓으신 게 아직도 달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로 태평하게 음식을 드시는 시어머니에게 제 옷의 세탁 라벨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시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 제발 여기서 말하지 말고 나중에 집에 가서 말하자고 작은 목소리로 애원을 하시더라고요. 일가 친인척이 다 모인 곳에서 며느리 옷을 훔쳐 입었다는 게 밝혀지면 누구라도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 일이긴 하죠. 제가 입이라도 뻥끗할까봐 옆에서 내내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얼굴이 빨개져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희 집 가서 옷 몇 개 좀 가져왔다. 근데 넌 그런 자리에서 나한테 꼭 따졌어야 했어? 제가 따졌어요?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리고 옷 몇 개가 아니라 가방이나 향수, 시계도 있고 신발도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어디서 났냐고 물었어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어머니 거라고 거짓말했던 거 다 제 거잖아요. 아유, 서러워, 서러워. 넌 네 시애미가 마땅한 옷이 없어서 네 옷 가져와 입는 게 그렇게 화만 나고 안타깝진 않니? 너 내가 이렇게 입을 옷 없어서 너희 집 드나들 때 나한테 옷 한 번 해준 적 있어? 아, 어머니, 그럼 차라리 옷을 사달라고 하시지. 이 사람 옷을 왜 가져가세요? 그거 아무리 가족 사이라고 해도 엄연히 도둑질이에요. 남편이 도둑질을 운운하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시아버지가 제대로 사과하라고 노발대발하자 그제서야 제게서 가져간 물건들을 모두 돌려주시며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셨죠. 참나. 더 웃긴 건 이후에 아주 당당하게 옷 사달라, 뭐 사달라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어디가 자식이나 며느리한테 사달라는 말을 쉽게 하자라고 결론이 난 건지, 한 번은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친구분들하고 등산을 다닌다고 하셔서 등산복이나 가방, 신발, 등산 장비 같은 걸 남편이 싹 맞춰 사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니, 사달라는 물건을 품목만 보면 어디 에베레스트라도 가는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 할 것도 할 필요도 없었죠. 그냥 아직 젊은 나이신데 건강한 취미 생겨서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또 한 번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평소 시부모님의 기대와 관심을 한몸에 받던 아주버님이 이혼을 한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이혼을 당한 거죠. 그 당시 레스토랑을 하던 아주버님은 사업을 운운하면서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걸 즐겨 하셨다고 해요. 남편 말로는 형이 식당을 늘린다고, 새로 낸다고, 시장 조사한다고 바쁘게 돌아다니는 걸 다 사업을 명목으로 놀고 다니는 거라고 했죠. 근데 그게 진짜였는지 형님 되는 분께서 더는 매일같이 술 먹고 다니는 거 못 참는다고 이혼을 요구하게 된 거였죠. 같은 여자로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아주버님이나 형님이나 명절 가족 행사에서도 잘 못 마주쳤거든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바쁜 애들이 뭐하러 명절이랍시고 집에 와서 시간 낭비를 하냐? 음식이나 제사는 너희가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버님 내외는 각종 행사에서 특별히 제외시키셨어요. 사업하는 대단한 장남은 예외라는 거죠. 근데 그런 장남이 이혼을 당한다고 하니 시어머니께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웃긴 건 안 그럴 것 같은 시아버지께서도 비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혼 하나로 주눅들지 말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하라고 아주버님에게 그러셨다고 합니다. 아니,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술 먹고 다니다가 이혼 당한 걸 마치 아주버님이 피해자인 마냥 구는 시아버지의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장남이 귀중하다고 해도 마치 자식 사랑에 눈이 먼 것 같은 시부모님께 세상에 어떤 것도 아주버님의 잘못인 것이 없는 것 같았죠. 남편도
아주버님을 싸고 도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씁쓸해했고요. 시부모님은 이혼을 당한 아주버님이 빨리 재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혼 서류의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재혼 상대를 찾으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 옆구리가 터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주변 친구들 중에 미혼인 아가씨들 없냐고 자리 좀 주선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아직 30이 되기 전이었고 아주버님은 남편과 나이 차이가 꽤 나서 30 후반이었거든요. 제 친구들과는 나이가 거의 10살 차이가 나는데 재혼인 아주버님 상대로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미혼 아가씨를 찾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어머님, 제가 몇 살인데요. 어머니는 제가 일찍 결혼하고 애 낳아서 가끔 제 나이를 잊으시는 것 같아요. 아직 30도 안 된 제 친구들을 아주버님 재혼 상대로 소개시키기엔 좀 그렇죠. 어머, 뭐가 그렇다고 그래? 재혼하는 사람은 미혼인 사람 만나면 안 되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우리 장남 이혼 경력만 빼면 뭐가 빠진다고 미혼의 젊은 여자를 못 만나? 다들 우리 장남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줄을 설 거다, 줄을. 그렇게 잘난 사람이면 알아서 잘 만나시겠죠. 어머님이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셔도요. 매번 적자만 나고 망해서 간판 갈아치우는 말만 레스토랑인 식당 하는 아주버님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저러시는지. 저는 남편은 뭘 해내든 별다른 말 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이 가만히만 있어도 예뻐서 죽으려고 하시는 모습에 속이 쓰렸습니다. 늘 남편이 아주버님과 차별당하고 살았다는 건 남편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보니 와닿는 게 달랐어요. 근데 아주버님이 재혼 상대를 만나기도 전에 또 한 번 시댁에서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이 얘기를 하면서 어안이 벙벙하네요. 밤 늦은 시간, 아마 제 기억으로는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남편과 제가 막 잠에 들었을 때 선잠을 깨우는 전화가 울렸어요. 비몽사몽해서 받은 남편의 잠긴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는데 그 목소리가 금방 고함 소리로 바뀌더군요. 네? 아, 어머니 뭐라고요? 제대로 좀 말씀 좀 해보세요. 거기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어머니, 어머니. 한순간 급박하게 바뀐 남편의 목소리에 저도 잠이 확 달아났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걸려온 전화인데 비명소리만 들리고 빨리 와달라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잠옷차림의 남편에게 겉옷만 들려줬어요. 자고 있는 딸만 집에 두고 갈 수 없어서 저까지 같이 가지는 못하고 남편만 시댁으로 달려갔죠. 남편은 다음 날 꼭두 새벽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회색빛이 돼서 아주 질릴 대로 질린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묻기도 전에 일단 출근을 해야 했어서 아침도 못 먹고 나가는 남편에게 도시락만 싸주고 보냈어요. 남편은 제게 일단 시댁에서 연락이 와도 받지 말고 찾아가지 말고 집 와서 설명해 준다고만 했죠. 그리고 퇴근 후에 집에 온 남편은 잠 하나 자지 못한 상태로 제게 그날 밤 시댁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했고 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니까 경찰까지 와 있더라. 도착해서 주차하고 들어가려는데 아버지는 경찰 한 명이랑 아파트 현관 밖에서 담배 태우고 계시고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가서 네 애미나 확인하라고 하셔서 일단 집으로 들어갔지. 근데 들어가니까 집안이 폭탄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난장판인 거야. TV도 쓰러져서 바닥에 깨져 있고 창문도 깨져 있고 난 우리 집에 빚쟁이라도 온 줄 알았어. 근데 어머니가 집안에서 경찰 2명 끼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계신 거야. 근데 어머니 몰골이 머리카락은 반쯤 잘려 있고 바닥에는 잘린 머리카락들 투성이에 얼굴도 엉망이고 내가 어머니한테 가서 무슨 일이냐고 아버지가 이런 거냐고 물었지.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은 줄 알았어. 뉴스에 나오는 가정폭력이 일어난 집 있잖아. 그게 우리 집이 된 거야. 근데 어머니가 울면서 하는 말이 외로웠다. 그냥 한두 번 만난 거다. 그냥 만나서 식사만 하고 차나 마셨다는 둥. 이게 뭐냐고 딱 봐도 어머니가 바람나서 아버지한테 걸리고 한바탕 한 거잖아. 아,
다 들어보니까 그 등산 모임인지 뭔지 해서 어떤 인간이랑 눈이 맞아서 계속 만나고 계셨나 봐. 이게 말이 돼?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거 아시고 난리가 난 거고 옆집에서 그 소리 듣고 경찰 부른 거래. 그 말을 듣고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사준 등산복을 입고 딴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다닌 거였어요. 부모가 바람이 나서 피바람 부는 싸움이 났다는 광경을 본 남편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 같았죠. 하지만 당사자인 시아버지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이혼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죽자 살자 매달리긴 하셨는데 시아버지는 전혀 듣지 않으셨죠. 그렇게 이름만 듣던 황혼 이혼을 저희 시부모님께서 하게 되신 겁니다. 심지어 불륜으로요. 시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알고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하고 겹쳐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와 비슷한 사람이 내 시어머니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부모님이 이혼을 한 후에 시댁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시아버지께서는 따로 나가 살기 시작하시면서 점점 연락이 끊겼지만은요. 시아버지께서는 뭔가 상황이나 세상에 치가 떨린 사람처럼 점점 저희와 멀어지셨어요. 종종 손녀를 보러 오시거나 식사를 하긴 했어도 그게 고작이었죠. 명절에 따로 찾아뵈려고 해도 그냥 그 여자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시어머니와 연결된 모든 걸 끊으려고 하셔도 남편은 시어머니를 놓지 못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에게 정이 훅 떨어졌어도 남편은 어머니니까 그렇게 감정이 잘나지진 않았겠죠.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안타깝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살게 되면서 처음에는 아주버님에게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아주버님이 단칼에 싫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절대 싫다고 칼같이 거절을 해서 시어머니가 마음에 여간 상처를 입은 게 아니었죠. 꿩 대신 닭이라고 시어머니는 본인을 쳐다도 보지 않는 잘난 장남에게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인 제 남편에게 의지를 하셨습니다. 같이 사는 건 아니라도 연락을 참 자주 하셨어요. 찾아오기도 많이 찾아오셨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필요할 때 잘해주는 자식이 진짜 자식이지. 시어머니도 이 일로 아주버님보다 남편이 더 낫다는 걸 알지 않으실까 했어요. 남편도 매일 형한테 밀려 있다가 시어머니가 본인을 더 찾고 기대니까 그게 나쁘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몇십 년을 끼고 있던 제 눈에 안경이나 콩깍지라는 게 그렇게 쉽게 벗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버님의 재혼 소식과 함께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발단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바라던 소식이었죠. 잘 사는 집 아가씨라고 저희 집까지 와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장남 상대로 딱 맞는 아가씨를 찾았다고 기대가 대단하셨죠. 근데 아주버님의 재혼이 저와 남편에게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튈지 상상조차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재혼 소식을 저희에게 알리면서 남편에게 형 결혼 자금을 대출받아서 좀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더 못 버는 동생에게 손까지 벌려가면서 두 번째 결혼을 하나요? 네 형 요번에 식당 이전한 거 알지? 리모델링이다 뭐다 해서 지금 당장 결혼식하고 새로 집 갈 여윳돈이 없댄다. 그러니까 네가 네 앞으로 대출 조금 받아서 형 좀 도와줘.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크게 실망을 하고 또 분노했어요. 저희 결혼할 때는 알아서 하라고 하셨던 분이 형의 재혼에 이렇게 나오니까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라고 하세요. 형이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데 그렇게 크게 할 이유 있어요? 그리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시작해도 되잖아요. 여기서 초혼이고 재혼이고가 왜 나와? 그리고 그쪽 처가가 꽤 사는 집이라고 하던데 결혼하면서 돈이라도 제대로 안 들고 가면 우리 집을 무시할 거 아니냐? 너는 네 형이 이혼하고 불쌍하게 살다가 드디어 제 짝 찾아서 재혼한다는데 그걸 못 도와주니? 제 짝이면 돈 못 해간다고 해도 결혼해서 잘 살겠죠. 어머니, 저희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대출받아서 형 도우라는 말을 하세요? 어머님, 저희 진짜 대출받을 상황 아니에요. 혜정이 학원비다 뭐다 나갈 돈도 천지고 몇 년 뒤에는 중학교 들어가니까 돈 더 들어가니까 더 아껴서 살아야 하는데요. 허, 참나. 내가 너한테 대출받으라고 했니? 내 아들한테 지 형 도우라고 하는 걸 너한테 허락받아야 하니? 너 참 웃긴다. 그때 남편의 외벌이로 살고 있었고 남편 고정 수입이 200 초반, 아무리 벌어도 300이 되지도 않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먹이고 키울 자식까지 있는 마당에 남편에게 대출받으라고 해서 제가 한 소리 하니까 네가 뭔 상관이냐는 시어머니. 저도 빈정이 상해서 톡 쏘아붙였죠. 남편 앞으로 받은 대출은 제 앞으로 받은 대출이나 상관없어요. 어머님이 이혼하신 지 오래되셔서 잊으신 것 같은데 같이 사는 부부가 이 정도 관여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동생이 대출받은 돈으로 재혼까지 할 거면 그냥 식 없이 사는 게 더 낫겠네요. 아주버님, 어머님 말대로 능력 있고 잘난 분이니까 얼른 돈 모아서 나중에 식 올릴 수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저희 집에 돈 문제로 이렇게 오셔서 대출받아서 돈 내놓으라는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네,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을 제게 한바탕 쏟아내셨죠.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부터 시작해서 니년이 뭔데 내가 내 아들한테 하는 말을 이래라 저래라야 당장 요절을 낼 거다까지. 놀라고 화난 남편이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냈고 이후 시어머니는 아예 뒤돈 사람처럼 저희와 연락을 뚝 끊으셨습니다. 근데 저희와 사이가 멀어졌다기보다는 저희 집에 나올 돈이 없다는 걸 알고 발길을 끄는 것 같은 건 제 착각일까요? 근데 그게 맞는 게 돈 냄새가 나자마자 바로 다시 연락을 하셨어요. 제가 그해 여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위암 초기 판정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도 잊을 만큼 완치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때는 아무리 초기라고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나마 호르몬이나 약물 치료만 꾸준히 받으면 완치 가능하다고 해서 남편과 눈물을 참으면서 치료를 시작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께서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아주버님과 대화 중에 말을 했고 아주버님이 시어머니에게 전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꽤나 걱정하는 투로 제게 전화를 하셔서 어느 병원으로 다니냐, 병원 얼마나 다녀야 한다고 하냐, 몸 컨디션은 괜찮냐 등등의 안부를 물으시더군요. 그래도 며느리가 아프다고 하니 조금 걱정이 되셨나 하는 생각에 누그러진 마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딱 일주일 후에 제게 다시 연락을 해서 본론을 꺼내셨네요. 애미야, 너 보험은 들었니? 초기라고 해도 보험 하나 들어놨어야 안심이 되는데 나갈 돈 많아서 마음 뒤숭숭하겠다. 아, 네. 예전에 들어놨던 거 있어요. 얼마 나온다고 하든 조기 위암이라서 진단 비용까지 해서 한 8천만 원 나온대요. 그래? 아유, 그거 잘 됐네.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조기 위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치료 잘 받고 약도 잘 먹으면 다 낫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마음 편하게 먹고 있어요. 그래, 그래야지. 병이 다 마음 먹기 나름이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니까 문제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 보험금도 몽땅 필요는 없겠지? 네? 그게 무슨, 아니, 너 하는 일도 없고 그냥 병원 오고 가는 것 뿐인데 뭐가 그렇게 돈 나갈 데가 있겠어. 당장 병원비로 몇 천씩 깨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받는 보험금 우리 집 장남 재혼 비용으로 좀 보태라. 어? 지금 바로 보내면 더 좋고. 그때 생각했어요. 평생 끔찍하게 생각했던 저희 어머니라는 사람보다 시어머니가 훨씬 더 최악인 사람이라고 말이죠. 어떻게 아무리 조기라고 해도 암에 걸린 며느리에게 받은 보험금 내놓으라는 시어머니가 있는지 정말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과 장남밖에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보험금이 괜히 보험금이에요? 이거 제가 치료 받을 동안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받는 돈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 돈을 가져갈 생각을 하세요? 예, 내가 오죽 급하면 네 보험금 달라는 소리를 하겠니? 결혼 날짜는 다가오지. 당장 집이랑, 아휴,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리고 이게 다 우리 가족 위한 일이야. 장남이 잘 되면 다 잘 된다고. 아니, 장남이 잘 되는데 왜 저희까지 잘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대단하다던 아주버님 덕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돈 없어서 결혼식 할 능력 안 되면 포기해야죠. 재혼식,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가족 안 보험금까지 끌어다가 올려요? 그 정도로 능력이 없으면 그냥 안 하고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유, 또 그 소리네 정말. 너 내가 입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했지? 제 입에서 나오는 말 듣기 싫으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제 보험금 아주버님 재혼식 비용으로 절대 못 드려요. 그렇게 끊은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며칠 내내 시어머니가 보내는 저주의 문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너 같은 걸 우리 가족으로 받았으면 안 됐다. 집안에 들여줬으면 그만큼 값어치를 해야지. 주제도 모르고 설친다. 너 같은 건 내 손주 키울 생각하지 말고 평생 몸속에 암세포 키우면서 살아라. 너 때문에 우리 장남 재혼 못하면 알아서 해라.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요절을 낼 거다. 밤길 조심해라.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등등. 제게 자초지정을 듣고 시어머니의 저주의 문자까지 본 남편은 당장 시어머니에게 더는 이딴 짓 하지 말라고 며느리 보험금 가져가려는 게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이냐고 한 뒤에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제가 이야기 서두에 송충이는 풀잎만 먹어야 한다는 말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게는 이 속담이 팔자에 없는 건 평생 내 것이 될 수 없으니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와닿았어요. 제 인생에는 기댈 만한 어른이 없었고 이걸 포기 못하고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 아쉽다고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달이 난 건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남편 또한 형하고 차별당하긴 했어도 그래도 부모라는 존재를 포기 못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거였죠. 근데 남편은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중간에 아주버님의 재혼이 없던 일이 되면서 저희 사이의 골은 더 깊어졌죠. 당연히 아주버님이 재혼을 하지 못한 건 제가 보험금을 보태지 않아서가 아니지만 시어머니에게만큼은 모두 제 탓이었던 거죠. 그 후에 집에 찾아와서 너 때문에 우리 장남 혼사길 막혔다. 인생 망쳤다고 기리기리 날뛰면서 아예 보지도 않고 살게 된 겁니다. 아니, 제 보험금 없다고 결혼 못할 정도면 그냥 안 해야 하는 결혼 아니냐고요. 아, 남편은 종종 시어머니와 안부 정도는 주고받았어도 제게 시어머니에 대한 말은 전혀 꺼내지 않았어요. 제가 당한 게 있는데 아예 꺼내지도 않았죠. 근데 하루는 넌지시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 한번 같이 가지 않겠냐고요. 당신한테 말 안 했는데 작년에 한 건강검진에서 어머니가 자궁암 진단을 받으셨어. 그때 3기쯤 돼서 치료받으셨는데 그게 재발해서 다시 입원하셨거든. 근데 어머니도 아프시니까 살면서 한 번쯤 얼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내가 어머님이랑 만났으면 좋겠어? 그건 물론 당신 선택이지. 내가 좋고 말고 할 게 어딨어. 그냥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내가 생각이 뒤숭숭했나 봐. 그냥 생각만 해봐. 남편은 내심 제가 언젠가 시어머니와 화해를 하길 바랐나 봐요. 암이 재발했다니 혹시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어머니를 만나는 게 어떤가 한 거죠. 처음에는 뭐 이런 걸 다 묻지? 하고 화가 났는데 제가 한번 아파봤잖아요. 그때는 이미 완치했었지만 아팠을 때 괜히 살면서 후회됐던 것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고 또 오점 같은 걸 지우고 싶다는 생각도 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했죠. 그래서 며칠 고민을 하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병문 안에 같이 가겠다고요.
그렇게 조금 긴장을 하고 근 2년 만에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아픈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를 마주하자마자 눈빛에 살기를 띠더라고요. 제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표정을 싹 바꾸더니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쟤는 왜 데려왔냐? 여기 전염 반길 사람이 누가 있다고? 어머니, 오랜만에 봤으니까 얘기 좀. 무슨 얘기를 해? 전염 때문에 우리 장남이 여직 혼자 살고 있는데 쟤만 마음 곱게 썼어봐. 우리 장남도 돈 있는 아내랑 잘 살았고 우리도 그 덕 보면서 잘 살았지. 너 나가. 당장 나가라고. 위암 그거 얼마나 대단하다고. 보험금 그거 조금을 안 주고 지 혼자 홀랑 삼켜? 그거 삼켜서 나았니? 어? 그거 삼켜서 몸에 암세포 싹 없어졌어? 네, 그런가 봐요. 어머님도 이번에 받지 않으셨어요? 제 진단 암 특약 들었으면 받으셨을 텐데요. 그거 한번 삼켜보세요. 낫나 안 낫나. 뭐? 저 미친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머님이 받은 보험금으로 아주버님 두 번째 장가 보내세요. 어머님이 족이었던 저보다 받은 돈도 많을 텐데 그거 주면 그쪽 집안에서 받아줄 수도 있겠죠. 야, 이 미친년아. 너 지금 그게 병석에 있는 시애미한테 할 소리야? 어머님이 하신 말 그대로 한 건데요. 이제야 어머님이 그 말도 안 되는 말 저한테 했었던 걸 아시겠어요? 내가 뭘,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그 돈 몇 푼 달라는 게 그렇게 분했냐? 그렇게 분했어? 너 같은 년은 당장 꺼지지 못해?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이 우라질년.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한참 잘못 생각했네요. 그래도 어머니 편찮으실 때 같이 오면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등신이었어요. 앞으로 그 잘난 형, 재혼도 못한 형 끼고 사세요. 저희는 어머니 말씀대로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드릴게요. 잘 사세요. 시어머니와 제가 말로 치고박는 걸 보던 남편이 참다 이제 연을 아예 끊어버리자는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더 노발대발하셨어요. 네가 그러면 내가 무서워서 전현한테 사과할 것 같냐라고 하셔서 저와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남편과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한 채 사과를 하더군요. 본인은 정말 이번엔 뭔가 다를 것 같았다고 매일 아프다고 우는 소리 하는 어머니를 보니까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저를 데려갔던 거라고요. 이제야 시어머니를 포기한 남편이 정말 솔직하게 한심해 보이면서도 저 신락 같은 희망도 놓지 못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그 앞에서 모진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끼리만 살자. 다른 사람한테 기대지 말고 당신이랑 나랑 우리 혜정이하고 같이 서로 집중하면서 그냥 당신이랑 나는 부모님이나 시부모님한테 뭐든 기대할 팔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당장 옆에는 우리끼리 살자. 어? 남편은 제 말에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딱 저희 세 식구만 남았습니다. 종종 혼자 사는 시아버지와 연락을 하긴 했어도 그것뿐이었어요. 나중에 아주버님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암 재발 후 호르몬 억제제 부작용으로 병원에 더 입원해야 한다. 치료 기간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사람을 써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형이 알아서 하라 하고는 끊었고요. 남편이 아마 마음을 독하게 먹은 것 같더군요. 그 후 저와 남편은 정말 저희 가족에게만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하던 곳에서 아예 따로 부업으로 출장 세차 서비스까지 시작을 했어요. 잠도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여서 시작한 일이지만 수입이 눈에 띄게 매달 늘어나서 안정기에 들어서고 돈을 모으면 따로 업체를 차릴 생각도 하고 있답니다. 저는 딸이 어느 정도 커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고요. 2번 떨어지고 붙어서 남들보다 훨씬 늦은 출발이었지만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기분이랍니다. 저도 남편도 생활을 좀 더 여유롭게 하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희 딸이 저나 남편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저와 남편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길 바라니까요. 저와 남편은 부모님에게서 배우지 못했던 나보다 자식이 더 잘 살기 바라는 마음을 서로에게 또 딸을 보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정말 괜히 나에게 없는 걸 쫓지 않고 눈앞에 주어진 것에만 집중을 하니까 훨씬 더 살기 편해졌어요. 손에 잡히지 않는 걸로 씨름할 바엔 그냥 다른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걸 더 발전시키는 게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은 방향이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제 가족에게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분명 완벽하지 않은 인생이어도 저와 같이 이 채널을 즐겨드는 분들에게 감히 응원의 마음을 부탁드릴게요. 저도 같은 애청자분들의 인생을 응원할 테니까 저와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힘내세요.